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TV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자, 오늘은 시인을 만나다 코너에 우리 시인 안수환 선생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먼 길 이렇게 오신다고. 반갑습니다. 예, 너무 고생하셨죠. 예, 주병률 시인과의 만남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네요. 저야말로 선생님 여기 오셔서 이 스튜디오 자체가 뭐 환하게 이렇게 밝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뭐 작품도 그렇고 또 실내도 그렇지만은 실내 창밖을 보니 북한산이 여기는 보이고. 그거 하나는 장점이에요. 참 명당입니다. 예, 그거 하나는 장점입니다. 우리 안수환 시인 안수환 선생님에 대한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환 선생님은 42년 충남 세종시면 옛날에는 연기군 공주군하고 연기군의 종합이 바로 세종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고 시문학과 문학과 지성이라고 하는 아주 뭐 유명한 잡지를 통해서 이제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신들의 옷, 저 들꽃들이 피어 있는 징조, 감불꽃 길을 붙들고 가야 할 곳, 달빛보다 먼저, 하강시편, 풍속, 소심한 시간, 눈부신 먼지, 그 사랑, 앵두, 여기에 이제 더해서 시론집이 아주 유명한 시론집입니다. 이제 문지에서 발간한 시와 실제라고 하는 시론집이 있고요. 상황과 구원, 우리 시 천천히 읽기, 이렇게 상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뭐 연세대에서 수학을 하셨고 또 고려대학교 대학원,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남평생교육원에서 참 정말로 어려운 강의입니다. 주역 강의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주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좀 청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황부터 조금만 뭐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볼까요? 제가 부천으로 이사 온 후 매일 중앙공원이나 소양공원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나무들 쳐다보고 그렇게 소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책을 읽으면서 집필에 전념하고 있어요. 선생님 부천에 계시다는 그 소식은 가나득하게 몰랐었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이형우 형이 안수환 선생님 그 부천에 계시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알았으면 진작 찾아뵙고 뭐 인사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형우 형 때문에 죄인이 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좀 난감했던. 원래 시인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뭐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따로 뭐 운동이나 뭐 이렇게 좀 챙기시는 거 운동은 산책하는 거. 그다음에 방 안에서 자전거 타면서 그 근력을 높이죠. 그 거실에서 이렇게 타는 그 운동기구 그거를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들어가면 아마 이제 근력 운동이 참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연로하신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자꾸 다치고 이렇게 하는 그 원인도 이 근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한 20년 뒤면
선생님 따라서 근력 운동 열심히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건강한 네. 몸의 건강이라기보다는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예. 예. 정신 건강이야 뭐 선생님 뭐 시를 늘 쓰시고 또 후학들에 대한 애정을 늘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 더없이 정신 건강해야 뭐 그만한 저기 없죠. 최상이 없죠. 그 정신을 놓아버리면 네. 그 뱃살이 두터워져요. 아, 예. 뱃살이 두터워지고 예. 감각이 흐려지고 예. 그래서 제가 걷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운동의 기본은 그래서 걷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아는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아주 거기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만 먹고 걷기라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훌륭하신 그 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걸으면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숲길을 걷거나 아니면 산길을 걷거나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명작도 구상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애국의 경우에도 예. 가령 칸트 같은 철학자는 그 케니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그 뭐 큰 도시도 아닌 그 강변을 걸으면서 걷지 않으면 칸트 철학이 아마 세상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군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반드시 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길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할 테고요. 뭐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걸어가는 것이 이제 길인데 걷는다는 행위가 이제 그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길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요.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 태어나서 여러 직업군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사는 그 목표라든가 방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시인으로서 평생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 시인으로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독자들이 그런 그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시인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시인이 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또 두 번째는 그 시인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그걸 일평생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셨나? 이게 이제 일반 독자들이 또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시인이 되시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되신 그 계기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아마 저는 나면서부터 시인으로 태어났거나 문제하러 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가령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시골인데 언덕이 많았어요. 그 언덕길을 오르내리면서 그 언덕을 걷다 보면은 숨이 차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항상 숨찼어요. 그리고 늘 어떤 의문에 사로잡혔는데 어느 날 그 보리피리를 쓴 그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원 선생님. 하나원 선생의 그 보리피리를 우연히 책방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원의 보리피리를 읽으면서 세상살이가 이렇게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원 선생의 그 시를 읽어가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고 그 뒤엔 함석헌 선생을 또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천안에 내려오셔서 씨알 농장이라는 농사를 짓는 농군으로서 그 사신의 일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 어린 것이
아마 그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일 텐데 그 함석헌 선생의 그 노자, 뭐 예수 이런 위인들의 그 사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나이에 그 사상을 이해할 리는 없죠. 그러나 그런 언어 속에서 저는 사람이 사는 것은 질문하면서 사는 거로구나 하는 예. 그런 느낌을 받고 살다 보니까 제 문제의식이 예. 사그라들기는 고사하고 점점 증폭되더라고요. 예. 아마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시를 쓰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선생님에게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도 이제 그 참 공교롭게도 이제 선생님 하나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릴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문학이라든가 시적 세계는 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무렵이군요. 고등학교 무렵에 하나원 선생님 우연찮게 이제 그 시집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죠. 도대체 시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인데 이것도 시가 될 수 있나? 첫째 의문이. 그 두 번째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 시적 세계에 대한 그 표현, 시에 대한 표현, 그 세계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미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의 개념도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뭔가 이게 전달력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여기 시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 어떤 추구하는 그 세계의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뭐 시인으로서 이게 출발은 괜찮게 했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미추가 따로 없잖아요. 시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예술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 아름다움이 그저 바람처럼 바깥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숨소리를 듣는 그런 데서부터 그 아름다움의 폭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리고 참 그 사상가로서는 뭐 더없이 아마 이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가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도 아마 그 사상가로서는 뭐 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깊이 사상에 대한 깊이는 제가 뭐 감히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도 그 어릴 때 우리 함석헌 선생님 뵙고 뭐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의 그 펼쳐낸 그 씨알의 소리라는 그런 얄팍한 잡지가 나왔어요. 60년대. 그 60년대인가요? 선생님 그게? 씨알이란 말 자체가 존재의 씨거든요. 존재의 씨앗인데 존재를 그냥 어디 사물처럼 바깥에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핵심은 결국은 생명의 숨소리거든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의 소리를 통해서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삶의 정의성, 삶이 어디로 가는 향방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개진했던 그런 유명한 잡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그런 버금가는 좋은 잡지들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그 씨알의 소리, 즉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만나면서부터 저는 좀 산다는 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삶의 어떤 향기를 불어넣는 그런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아마 씨알의 소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우리 70년대 총각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잡지가 그것이 있었습니다. 시안 그 뒤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함석헌 선생님을 가끔씩 이제 그 글도 읽고 이렇게 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제 너무나 가팔르게 살았잖아요. 뭐 옛날부터 가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놓치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선대 어르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었던 시기가 바로 70년대가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라든가 여타 이제 사상가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 동료도 하기도 하고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일찍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함석헌 선생님하고 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좀 부끄러움인지 이게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그 기말고사 시험을 보다가 그때 그 수학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수학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냥 너무나 그 문제가 어렵고 안 풀리고 그래서 그냥 그다음 시험지를 덮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아니 멀거니 찾아 왜 이런 문제를 난 모를까? 공부를 등한히 한 탓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어려운 문제가 이 삶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으니 이 답 그냥 절에 가서 중이 되자. 그래서 시험 보다 말고 그 공주에 있는 갑사라는 절이 있어요. 유명한 절이죠. 갑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중이 되겠다고. 저는 그 중이 되면 바로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그 주지 스님이 중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적간 마당을 쓸어라.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그 뒷산에 있는 호도나무에 올라가서 호두를 털어오라. 그래서 호두를 털다가 뭐 중이 들어왔다가 그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떨면서 또 다른 그 슬픔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정말 중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냇가로 내려와서 냇물에 얼굴을 닦고 다 정신이 버뜩 들어요. 내가 참 시험을 보고 있었지. 다시 그다음 중은 되지 못하고 절간에 있는 탱화 몇 점 쳐다보고 호두나무에서 호두 몇 알을 쳐다보면서 소리하다가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글쎄요 선생님 그 정신세계에 그 내재화가 돼서 아마 지금까지 그 글을 끊임없이 이렇게 장작해내시고 시를 쓰시고 하는 원동력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강렬한 생활 속에서 그것이 또 구체화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우선 이제 여러 시집이 많습니다. 선생님 시집이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또 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시를 한 서너 편을 이게 선정을 해서 또 선생님 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선 선생님이 좀 고생스럽지만 육송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되니까 우선 그 육송으로 못부터 할까요? 못부터 이제 낭독을 좀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못 아주승환 못을 박다가
못대가리 바람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못을 또 박았다. 이번에는 못대가리 등골 쪽이 꼬부라졌다. 아, 당신의 가슴팍에 못질만 해댔으니. 예. 아주 요즘 우리 시가 참 많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그 일부의 걱정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 이 시를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냉기 같은 것들이 아주 서늘하게 이렇게 서려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선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울림이 이 시적 그 세계에 대한 울림이 어떤 시보다도 강렬하게 이렇게 제게 와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시가. 그래서 요 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 서시게 된 동기, 그다음에 시적 세계 뭐 이런 것들 아울러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 이 못이라고 하는 못은 바람벽에 박는 그런 못이기도 하지만은 예. 사실은 이 못은 일종의 대유법인데 네. 그 우리들 살에 군살이 박히면 못이 박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못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삶을 방해하는 어떤 인지력이라고 할까? 이게 무슨 자기 인식의 발로로 쓰여진 작품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좀 더 형식사학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자기 인식 그리고 그 못의 사물성이 정신력의 기운으로 옮겨지면 그것은 곧 오만으로 이게 모습을 바꾸지 않나. 네. 사실은 이 못을 쓰게 된 동기는 내 자신 내면에 쌓인 오만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그런 심경에서 이 시를 썼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가슴에 못을 박는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이 자식된 도리로서는 다 자식으로서 살아있는 한은 영원히 부모님에게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리석음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예, 선생님은 자만이고 오만이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못을 박는 행위나 아니면 정신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어리석음으로 일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도 일종의 생에 못을 박는 것. 그렇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끝머리 결구에 당신의 가슴팍에 못질만 해댔으니 이게 곧 자기 인식, 자기 발견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주병진 시인께서 말씀하신 그 못질하는 이런 그 활동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 사랑조차도 사랑이 좋은 줄은 누구든지 다 알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사실은 대못이야. 맞습니다. 그 뭐 세상에 그 있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든 또는 바깥에 있는 사물들의 어떤 움직임이든 다 이 못 박는 일과 그 못 빼는 일. 그래서
가능한 한 못 박는 일보다는 못을 빼는 일에 좀 생각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린 대체적으로 이제 못을 박는 행위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네. 어떤 도구를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가슴팍에 못질만 해댔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달리 이렇게 봤어요. 네. 아까 이제 부모 가슴에 못질하는 것도 하나의 못질의 행위지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돌아보면 깨닫지 못하고 사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죠. 예.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도 당신에게 이때 이제 당신이라고 한다면 뭐 종교인들은 뭐 신일 테고요. 철학하시는 분들은 또 존재일 테고 또 시인들에게는 원형성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일평생 사는 거기에 대한 대단한 이 질책이 아니신가. 그렇게 네. 말씀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시를 상당히 어렵게 주병일 시인은 제 말씀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를 그렇게 어렵게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시가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예. 왜 어려운가 경청을 했더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잘들 사는데 저는 사실 숨쉬기도 어려워요. 네. 무슨 질병에서 오는 고통이 아닌 역시 인식론적인 얘기죠. 예. 그래 그 삶을 이렇게 허투루 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허투루 사나 뭐 심각하게 사나 매일반이겠지만은 적어도 삶을 체험하고 그 삶을 지속하는 인식에 있어서는 좀 더 사람이 경건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이 시를 읽고 또 읽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첫째로 보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뭐 타인에 대한 위해 또는 타인에 대해서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못질의 한 행위가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우리가 못질의 행위라고 또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제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평생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기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뭐 비수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슴팍에 못질만 해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으니까 신도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저와 같은 이 어리석은 중생에 대한 일종의 경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못을 쓰게 된 동기는 유실론적인 관점, 무실론적인 관점이 따로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신이 유신이고 유신이 무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은 신이 있다는 인식보다는 신이 없다는 인식이 더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를 쓰게 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이제 이 시를 보고 독자들대로의 그 세계성을 여기 부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아마 이제 선생님 전체 시를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아마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과정도 그렇고 아까 이제 스님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일평생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신과의 문제, 전제론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평생 생각을 해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시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선생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거죠. 시인들에게 이제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시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이 어디에 다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이나 열심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그들의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게 일반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선생님의 세상 바라보기는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지. 결국은 시인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유별난 무슨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인은 언제부터 시인이냐면 바깥 즉 객체를 쳐다보는 것과 자기 자신 즉 주관 주관적인 인식 이 양면성인데 이것은 말이 그래서 양면이지 사실은 주관과 객관은 통합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탄원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시를 쓰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러나 제 경우에는 사물, 객관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도덕성의 문제, 제의식의 문제, 그 침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더 시달려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제 눈은 깨끗하지가 않고 도리어 좀 때가 묻고 어떤 부끄러움으로 일관된. 그래서 저는 항상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잘못된 말을 했나 하는 그런 어떤 내 인식의 작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수치심, 또 남을 능멸하는, 심지어는 사물을 능멸하는 이런 인식에 도달할 때는 너무 부끄럽거든요. 우리 세계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하면은 사물을 가볍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 세상을 버려놓은 거 아닌가. 자연 파괴라든가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물질 오염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객관적인 그 세계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인간들이 삶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식이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처가 깊다. 뭐 그러한 인식을 갖고 저는 항상 세계를 보고 제 곁에 있는 사물을 쳐다봅니다. 그 꽃 한 송아리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보도 그것이 우주 공간처럼 넓어지거든요. 그게 사물과 우주 공간이 그 양분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조합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나와 남도, 나와 신도, 나와 이 순간과 영혼의 관계도 결국은 한 덩어리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직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공면을 갖고 물방울처럼
지구처럼 네. 우주도 하나의 둥그렇게 둥그러진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예. 조금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한 부분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죄의식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그 죄의식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아까 우리 못에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가슴팍에 평생 못질만 하면서 살았던 나의 존재인식에 대한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과는 어떤 그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주병률 시인이 좋은 점을 지적하셨네요. 죄의식이란 뭔가 뭐 쉽게 얘기하면 나 아닌 다른 타자 나 아닌 남을 깔보는 관습 그런 것이 난 죄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없다고 신을 깔보는 그런 태만 그런 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죄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느끼지 않는 죄의 마음을 잊어버린 그런 상실로부터 세계는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뭐 그런 것들 더 확장해서 좀 얘기하면 이제 인간은 점점 그 타락되어 가고 네. 이런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극해 보거나 한 번 더 반성해 보거나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참회를 해 보거나 이렇지를 않고 우선 바라보이는 그 세계죠. 물상에 대해서 욕망을 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에 늘 그 집착을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자꾸만 퇴색되어 가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요즘은 타락한 시대에 뭐 어떤 뭐 정서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시 저는 못이라고 하는 시가 충분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이게 대신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갔어요. 선생님 그 시로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등산가 유명한 등산가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뭐 당신은 왜 산을 가느냐, 뭐 등산을 왜 그렇게 힘들어서 가느냐, 뭐 가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그 등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산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고 또 우둔한 질문일 텐데 그래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시로서 닿고 싶은 세계가 어떤 건가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있는 현실, 그것을 재의식하는 발견이죠. 만약에 시가 이 기능을 상실하면은 시로서 시는 단순한 잡담이거나 담론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냉정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는 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시가 먼저 시인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언어는 내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것이 하늘인지 사물인지 침묵인지 그 경계는 모호하지만 저쪽에서 다가오는 소리를 그 음성을 경청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시인이 오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세계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경건이에요, 사실은.
경건해지는. 근데 오늘날 이 시인들이 그 시를 읽어보면은 그 경건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 시의 넓이를 자기 내면의 그 크기로 좁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이제 선생님 말씀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제가 시를 쓰고 제가 말을 하고 제가 저거를 뭐 저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뭐 책도 보고 또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들도 이제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부터 그게 바뀌었어요. 사물이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말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런 걸로 제가 딱 바뀌었어요. 네. 그 관점을 이제 나 위주에서 대상 위주로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세상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는 무한이라고 하는 세계가 없고 유한이라고 하는 한정된 세계만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점을 바꿔버리니까 와, 그야말로 이 세계는 무한한 세계구나. 무한한 세계구나. 그걸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하이데거도 그렇고 뭐 우리가 또 그 옥타비아 바스 뭐 이런 뭐 훌륭하신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립니다. 대상이 지니고 있는 존재에 대한 알아차림을 내가 그냥 그걸 알아차리고 맞습니다. 베껴서 적어내는 수작업을 하는 사람이 시인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해서 야 그런 점에서 예예 그 돌아가신 이승훈 선생의 시, 예예 시론 같은 이승훈 거. 선생의 그 시론이건 시건 예예 그분이 그 위대한 거는 예. 사물의 소리를 자기 소리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물의 소리를 고요히 듣는 그래서 이승훈 선생의 시의 업적은 사물에 대한 재인식 그것은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포용하는 넓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점이 이승훈 시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대표적인 이제 시론이 이승훈 선생님 시론이 이제 비대상 시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다니 처음에 이제 그 보면서 대상이 없다니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 눌린 게 세상이 다 눌린 게 사물이고 대상인데 시인의 본분이 그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정서에 대한 표현인데 대상이 없다니.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심지어는 깜짝 놀라서.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마누엘이라는 그 독일의 젊은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없다.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없다니 멀거니 이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세계가 없다니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분은 단연코 세계는 없다고 이렇게 일가를 던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그 진행이 되긴 하지만 대상도 없고 나도 없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발전을 해 가거든요. 이승훈 선생님 시론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가 그 공이라고 하는 사상 불교에서 우리는 흔히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대상이라는 것은 나의 의도대로 그것이 색깔이 됐다든가 빛이 됐다든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있다 없다를 자꾸만 그런 개념을 부여해서 그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선생님 시도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저는 뭐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또 한 편의 시를 소개를 해 드려야 될 텐데, 아마 이 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끌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시 제목이 나뭇잎 한 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생님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한 장. 안수환. 허공 1년, 허공 10년, 나뭇잎 한 장. 나뭇잎 한 장의 물리적인 독 몇 겹, 독 몇 겹이 흔댕흔댕. 이제야 허공 맛을 조금 알겠네. 정말 저는 선생님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 시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동안 뭐 나름대로 이제 시를 공부하네 뭐 어쩌네 하면서 이제 폰만 잡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래도 뭐 이 대한민국에 그 시를 쓰시는 모든 선생님 작품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읽어봤지 않는가, 이런 또 그 건방진 생각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시 이 나뭇잎 한 장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후회했습니다. 넌 뭐 했냐 지금까지. 넌 뭐 했냐, 공부를 한다더만 무슨 공부를 했단 말이야 네가. 이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그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소름이 돋잖아요. 네. 좀 막 고소소하게 소름이 이렇게 돋는 것처럼 제게는 이 시가 그랬습니다. 이 시가.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했는데, 어쨌거나 요 시에 대해서 뭐 시 단상도 좋고요. 선생님은 일반 독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이 시에 대한 그 안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또 그 똑똑한 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같이 어리석은 독자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첨삭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의미로서의 시인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허공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허공이 진정한 의미의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허공을 말을 바꾸자면 없음이거든요. 물하는 부재성. 그런데 그 허공을 물하는 개념으로 인지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허공은 독이 아니라 보약이에요. 허공은 보약입니다. 없다는 것은 없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없어서 고맙다로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시를 썼어요. 이런 생각은 뭐 저만 갖는 게 아니라 일찍이 2300년 전에 장자라는 중국의 철학자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 태산보다 더 작은 것은 없고 터럭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장자가 한 말이 원어는 그 말이거든요. 태산보다 작은 것은 없고
도리어 태산이 작다는 거죠. 토록, 티끌, 이게 도리어 더 크다는 것이죠. 이건 장자의 의식에서 벌써 이미 허공을 점령해버린 그런 발견을 우리는 얻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뭇잎 한 장의 허공이에요. 나뭇잎 한 장과 허공의 면적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무관한 산발적인 그런 산만한 어떤 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아니고, 사실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물과 사실을 착각하면서 인지하는데, 사물이 사물로 존재하게 된 것은 그 사물을 사물답게 갖고 온 배경이 먼저거든요.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사실이라고 말을 할 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허공일련이라는 것은 상실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절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를 쓰게 됐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허공이 도리어 나를 절망시키고 허공이 나를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나를 개방하게 하고 계시해 놓고 더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허공은 이런 그 인식의 도저한 그런 원점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를 썼어요. 예. 일찍이 퇴계 이황 선생은 지금부터 500년 전 우리 위인 가운데 위대한 사상가 아니십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와 실, 그분이 하신 말씀의 그 허이 실, 빈 허가 그런데 이자죠. 알찬 실이다.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꽉 채워진 완전성이다. 네가 완전하고자 노력한다면 허공을 먼저 봐야 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대한 퇴계 선생의 철학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로 어떻게 넘어가느냐면, 그런 허와 실을 하나로 통일적으로 통합하는 인지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경건해진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친 덕목 하나는 오로지 경건경자, 경건해져라. 좀 더 경건해져라. 허공은 텅 비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다. 그러한 인지력을 통해서 시인은 자기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의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천적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걱정이 좀 앞서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 시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우리가 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강경에 이제 뭐 보면, 부처와 사리자가 이제 서로 문답 형식으로 이제 진리를 논하죠. 근데 사리자가 물어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명명성입니다. 이름이죠. 이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의자는 왜 의자냐,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리자가 물으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의자는 의자가 의자라서 의자가 아니라 다만 이름이 의자일 뿐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허공이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참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제 아마 이게 너무너무 압축된 시라서 일반 독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만 제가 좀 이게
이제 그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여기 이제 허공일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바라보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그 모든 행위들은 허송세월이다. 진리에 대한 진정하게 가 닿지 못한 일종의 시간,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메모를 하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보면 그리스인들이 이제 시간 개념이 뭐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 카이로스적 시간 개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이 변해 간다든가 뭐 봄, 여름이 간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시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이로스적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이데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그 인지, 그 순간이 찰나죠. 그 찰나에 시간이 있는 것이야.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입니다. 태생적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순간의 찰나성. 이것이 이제 시간 개념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이 시를 보면 허공일련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정말 이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서의 아주 사자후와 같은 질책이시잖아요. 헛것을 보지 말아라. 헛것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헛것을 바로 봐야지. 왜 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사물이라고 하는 그 명명성에만 네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너의 사유체계를 거기에 기대서 시간이란 걸 보내나. 이런 측면에서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 허공 10년. 그 자체도 우리 허공 10년이 아니라 허공 일평생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 99.9%일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뭇잎 한 장. 나뭇잎 한 장은 물리적인 독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뭇잎 한 장이라고 하는 그 인식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비로소 허공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독 몇 겹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이 독은 바로 보지 못한 그 막 수많은 인식들의 청의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부자유케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억압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인데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일평생 이 독을 쌓고 살았구나. 독을 쌓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독 몇 급이 흔댕흔댕하는 사이입니다. 틈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허공 맛을 조금 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면 비로소 가고 난 뒤에야 돌아보면 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기 속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로소 선생님은 건너가셨구나. 이 사유체계에 대한 본질을 건너가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서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참 부끄럽다. 별말씀. 부끄러웠다. 아까 금강경이라는 말씀을 예. 하셨는데 제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부분, 그 금강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부분은 뭐 아전인수 같습니다만은 바로 허공에 대한 재인식이거든요. 예. 그거는 금강경뿐만 아니라 반야경에도 반야심경, 반야경에도 일체가 다 허공이다. 심지어는 친절하게도 색과 공이 하나다. 물질과
없음이 공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반야경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불경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네 삶으로 그 부분을 좀 끌어들여 오자면 네. 지금이 영원 아니냐. 예. 그래서 많은 대덕들은 생사일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를 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시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런 도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죠. 사실 이 나뭇잎 한 장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무책임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답게 허공에 그 깊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레 겁먹은 그런 인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아까 주병률 시인께서는 이 시의 세계가 제 시를 아우르는 어떤 지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를 씀으로 인해서 저는 정신적으로 좀 타락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거꾸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시를 너무 형이사학적인 개념으로 쓰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그 요망을 느끼게 돼요. 예.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번쩍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출가라는 걸 스님이 출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그 스님이 되시려고. 근데 이제 출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로서의 공부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그 공부의 목적은 그 건너가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완성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으로. 귀환입니다. 예. 다시 돌아오는 걸 그걸 우리 하와 중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던데 지금 선생님 말씀이 무책임이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는 나의 시가 이 세속적인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노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똑같이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아주 그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부처 얘기를 한마디만 더 제가 좀 사적으로 붙이겠습니다. 팔순이 돼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열반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열반을 하실 무렵에 제자들이 부처님 우리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송이라도 좋은 말씀 좀 남겨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일생 나는 말한 법 없다. 그렇습니다. 말한 법 없다. 그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책임이었다. 갔다가 다시 나는 완성하고 여기에 와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맥락적으로 통해 있어서 그 주병률 씨 우리가 아까 시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간을 서구적인 시간은 직선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역사 그렇습니다. 개념. 그러나 우리 동양 아까 금강경 말씀하신 금강경의 시간은 반야경의 시간은 이게 뭐 불교의 사유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지만은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건 마치 바람의 모습과 같아요. 바람은 그냥 훅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바람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어요. 내 앞으로 다가오고 나뭇잎 앞으로 다가오고 실존 앞으로 다가온 뿐이지
바람이 지나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와서 잠겨지면 그것이 내 호흡으로도 나는 것이다. 그 호흡을 조금씩 나누어 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바로 그 바람의 순환적 가치를 거듭거듭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뭐 이런 이 얘기를 통해서 선생님과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면 한 3박 4일을 우리는 철야 정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요즘 젊은 애들 얘기로 돌직구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주역의 대가시잖아요. 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주역이란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역시약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또 어마어마하게 깊이를 가진 어떤 사상 체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꽉꽉 막혀서 숨이 막혀서 야 이거 나 죽었다 이제 이거 어떡하냐. 아니 공부를 좀 했었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주역 책도 이렇게 주섬주섬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거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나무들이 한 장도 진땀이 났지만 이 주역시약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젠 정말 게으름 피지 말고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돌직구로 주역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주역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주역 모릅니다. 예.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냐. 굳이 주역이 뭐냐고 주병길 시인께서 꼬집어 말씀을 하니까 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주역은 시간의 공면을 시간이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펼쳐 보이는 하나의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보 그 지혜가 극치에 이르렀으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뭐 주역을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 한때 이 주역은 점을 치는 책으로 기륭화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용될 만큼 주역은 신비로운 책이죠 사실은. 그런데 주역의 그 세계관이란 엄숙한 어떤 그 주역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시간의 울림이 아니라 현실에 계속 현실을 두드리고 현실에 떨어지고 그 현실을 가꾸는 그러한 모형을 64시라고 하는 64의 그 괴를 펼쳐보면서 음양의 이진법으로 음과 양, 있음과 없음, 밝음과 어둠, 남자와 여자, 나온 것과 들어간 것 이런 그 대칭적 구조 그걸 대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그 양단의 그 어울림이 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걸 쳐다보면서 세상을 살아보라.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본서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어려움도 좀 독해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이제 특히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괴와 효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좀 주류를 이루고요. 우선 이제 저같이 이제 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치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주역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이런 이치적 어떤 질서라고 그럴까요?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에 접목을 시켜서 더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는 학문이 바로 이 주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하늘 말씀하셨는데 주역은 놀랍게도 예, 육감적인 책이에요. 예, 감각적인 책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화동하고 화합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날 때 거기서 어떤 자식들이 태어나냐면은 무슨 호수가 태어나고 팔괘라고 하는 그런 8개의 그 사물성. 예. 그런데 그 8개의 사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물적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 가령 한 가정을 얘기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딸과 아들, 자식을 이렇게 거느리게 되는 한 품에서 거느리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이건 완전히 육감적인 책이에요. 예. 그래서 주역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부분은 뭐 도덕적으로 얘기하면은 거들먹거리고 살지 말고 조금 겸손하게 살아라. 뭐 그런 쉽게 주역을 얘기한다면은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렇고요. 우리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옛날 선비들 그 학문의 대가들도 이렇게 뵈면 공자도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공부의 끝은 주역을 아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모든 공부의 끝은 주역을 알고 완성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게 참 대단한 책인데 주역하면은 경서가 있고 전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서를 다른 말로 시빅이라고 하고 이 시빅은 공자가 해설을 붙인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그 해설 시빅은 사실은 주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주역을 공자의 사유 형식으로 재편집해 놓은 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 전설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 학자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건 앞으로 우리 이 후대에 올 사람들이건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재정립하는 어떤 설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런 의미에서 이 주역은 우리 문화 인류학적으로 위대한 하나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병이나 론 뭐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일정하게 규범성이 다 있잖아요. 규범성이 있어서 근데 이 주역만큼은 그런 모든 규범성을 다 허물어뜨리고 오로지 내재하고 있는 그 세계는 아마 창조성에 가닿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모든 이 내용들을 자기화할 수 있는 위대한 책이 바로 이 주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어려운 학문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아까 함석헌 선생님 말씀이 나왔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때 저희 나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그 시대니까 그 주역이라는 이름만 들었지 주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함석헌 선생이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방에서 7, 8사람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 주역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 소그룹. 거기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모여서 서로 주역을 읽고 대부분 이제 한문을 읽어내는 그때는 그 주역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한문의 원전으로 함석헌 선생은 강의를 하셨는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한문 실력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그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데
사실은 함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주역을 강의를 해주셔서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후에 그 대학에 있는 우리 은사님 한태동 박사님이 지금도 뭐 90이 훌쩍 넘으셨는데 생존하십니다. 그러니 강의 가운데서 주역을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주역의 세계가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코앞에 와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 주역책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됐고, 그 후로 이제 그 여러 그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 제 나름대로 주역을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는 주역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허공 10년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은 이제 나머지 한 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선생님 이제 책이라든가 시라든가 아니면 그 세계성이라든가 이거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제가 이제 다 파악을 못했죠. 근데 바로 이 귀결은 선생님 모든 그 사유체계에 대한 귀결 시의 그 모든 결들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세계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뭐 오늘 굉장히 힘드시죠? 긴 시간 이렇게. 뭐 참 힘들지만 참 재밌네요. 예. 고통스러우실 텐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테마가 뭐 주역이니 무슨 우주니 또 세계니 사물이니 이러한 낱말들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어려운데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우리 시대에 와서 시간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 문명,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과학 세계가 또 실질의 세계가 그 시간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디지털 시계라는 것은 저 아날로그 저 시계처럼 이렇게 바늘이 시간이 제깍제깍 돌아가는 그런 시간의 전면과 시간의 후면 그리고 초침이 흘러가는 저 동작 속에서 시간을 시시때때로 의식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속도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속도는 물리적인 시간의 속도는 우리가 붙잡을 수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그 시간의 속도에 대한 그 조바심 그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나쁜 표현을 말하자면 좀 온당치 못한 거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주범이 시간에 있어요. 없어진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 뒤에 가서 숨어버린다. 디지털처럼 뒤에 가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또 도탁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식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남적 없이 오만해지고 그 오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옹호지 타인을 끌어안는 포용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사라진 시대의 불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아마 그러한 시간의 발견을 위해서 좋은 시인들은 오늘날 고심하고 시를 쓰는 게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선생님 말씀 한 말씀마다 전부 다 우리가 그 고성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저 다비를 하잖아요. 다비식을 하면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그 사리와 같은 가철이시네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선생님
일평생 이제 시를 써 오시면서 그게 충만감도 계셨지만 또 아쉬움도 계셨잖아요. 아쉬움도.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좀 담아서 후학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동열 시인과 시에 관한 얘기를 해왔는데 시가 어디로 가버리고 우주론만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인들에게 요즘 시인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고언이 하나 있다면 본질적으로 시는 예학입니다. 예학. 예절과 음악. 예절과 음악성. 시는 이 두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시는 그냥 언어를 통해서 자기 환상에 젖는 그런 독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날 시인들이 쓴 시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인들은 시가 길어져요. 그 길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시간의 소멸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말을 내버리질 못하고 말을 아끼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많은 말의 그 숲속에서 자기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놓친 결과가 예를 놓치고 악을 놓쳤어요. 그래 시는 즐겁지가 않아요. 그 즐거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동인데 오늘날 시인들이 이 시를 읽다 보면 감동을 얻는 그런 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시대에 어떤 아픔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시인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도 물론 실패한 시인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예학을 꼭 붙잡아라. 예학을 잃어버리면 시인들이 언어란 단순한 잠잠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선생님 말씀을 뭐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경상도 말로 우리 빽다구라고 합니다. 빽다구는 버리고 사리만 좀 갖고 와. 사리만. 왜 빽다구가 그렇게 많냐 요즘은. 사리는 보이지 않고 빽다구가 그렇게 많냐.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긴 시간입니다. 뭐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셨고요. 또 흔쾌히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어떤 시간보다도 제가 아마 이 방송을 시작한 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요. 부처님 뒤에 후광이 확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시니까 제가 후광이 확 비쳐서 저기 멀리 보이는 북한산입니까? 삼각산이 환하게 다 보였습니다, 오늘. 그 정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또 이제 첫걸음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찾아뵙든지 아니면 선생님 또 한번 업어서라도 제가 업고서라도 한번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동열 시인처럼 오늘 하신 시인을 오늘 만나 뵙고 함께 어둡지 않은 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주동열 시인과 만남이 저에게는 무척 행복하고 향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진행을 쉽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선생님의 그 시적 세계라든가 깊이가 말로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넓이와 깊이를 갖고 계셔서 제 나름대로 이게 짱구를 좀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문도 열어보려고 무진장하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분의 1도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욱 노력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빗물 소리 안수환. 가끔 부처님은 내 발등을 밟고 있다가 혼자 천리 밖으로 떠나신다. 그럴 때는 내 가슴 속에 박힌 돌을 빼내어 다른 부처를 만들고 싶지만 허리 굽은 달팽이와 토당기와 내 성장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면 아무도 인생을 낭비한 것 같지는 않다. 저것들 아득한 눈썹이 빗줄기에 쳤는 것을 보면 아무도 인생을 낭비한 것 같지는 않다. 정말이지 이는 빗물소리가 아니라 내 송장개구리가 부처님과 화답하는 소리라는 것을. 마당 귀퉁이에 서 있는 금록수국의 천연한 웃음소리.